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인츠 하트만은 정신분석학 분야를 확장시킨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의 비엔나 가게는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성취들로 명성이 높았다. 그의 아버지는 뛰어난 역사학자이자 독일 대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조각가였다. 하트만은 비엔나와 세계 곳곳의 유명한 음악가들, 철학자들, 의사들, 정치가들, 지성인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어린 하인츠는 여러 문화와 사상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에 접할 수 있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훈련을 받은 그는 프로이트와 그의 연구를 매우 존중했다. 1934년 그는 프로이트의 초청을 받고 정신분석학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신분석학 이외의 과학에도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심리학, 역사, 음악, 철학에도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음악하고 화마가 하나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마치 음악 철학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죠. 하트만의 승부적인 저서 자아심리학과 적응의 문제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임상에 대한 논문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임상적 탐구와 실험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한 이론적 틀은 인간 정신 내의 억압된 원시적인 충동들을 밝혀내기보다는 정신 그 자체의 구조적 차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롭고 강력한 치료적 접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요즘은 많이 다르겠지만 과거에 역사 공부할 때 보면 어느 왕조 중심으로 어느 왕이 언제부터 통치를 했고 그때 세상은 평온했는지 그분은 어떤 시책을 폈는지 그 경우에 따라 어디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그래서 주로 어떤 컨플릭트 중심으로 이해를 하죠. 어떤 지배 구조 내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했고 거기에 사람들은 순응하고 잘 살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반항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투쟁이 많았었는지 아니면 다른 국가와의 투쟁 관계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래서 어쩌면 거의 전쟁사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정신분석이 발달해 오면서도 우리의 억압과 욕망과 억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기에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로부터 모든 에너지도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신라 시대의 왕들의 어떤 왕이 언제까지 통치했고를 알지만 그 당시에 사회는 어떤 사회였고 그 속에 사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거기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어떤 큰 변혁적인 것들,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싸움이 있었고 누가 통치자였고 이것만 알지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그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았는지, 그분들의 삶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떤 하트만이 봤던 거죠. 하트만이 우리 마음 안에 갈등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갈등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많은 영역들이 있다. 우리 마음의 영역.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그럼 우리 마음 전체가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하는 쪽에서 정신분석 영역을 굉장히 넓혔다고 하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한 거죠. 프로이드도 초기에 우리의 플레저 프린시플과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죠. 그래서 그때 프로이드가 가져온 게 프로이드가 1차 과정, 2차 과정, 1차 과정에서는 보통 플레저 프린시플, 플레저 페인 프린시플이라고 하겠죠.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본능 중심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활동을 프라이머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세컨더리 프로세스는 2차 과정 속에서는 리얼리티 프린시플, 현실 원칙이 작용하고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초기에 이론 구성들을 했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프로세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세컨더리 프로세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세컨더리 프로세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고의 펑션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그 이론들이 초기에는 이고라는 개념을 어떤 정신기구로 이렇게 마음의 삼중 구조 중에 하나로 이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이해들이 할트만에 오면서 이고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간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지금 사용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넓어지는가 하는 쪽에, 그래 단순하게 갈등의 영역만 있지 않다. 프로이드도 역사, 철학, 예술을 다 이해하던 분인데, 그런데 이게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해서 승화라는 이름이 나오죠. 원래 욕동의 목적과 대상이 있는데 목적과 대상을 인간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 만족을 얻는 대신에 예술의 길을 걷는 분도 있고 혹은 어떤 종교의 길을 걷는 분도 있지만, 실제 원래 뿌리는 다 욕동에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어떤 욕동과 욕동을 억압하는 이러한 마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다고 하는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부분인데, 이 갈등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인간의 고유한 여러 영역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인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영역들은 이 갈등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생겨나죠. 모든 에너지가 갈등에서부터 출발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드라이브에서만 어떤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걸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런 갈등 구조를 전제하지 않은 이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획기적인 이론이죠. 그걸 그 이전 이론과 어떻게 이 하트만이 조화해야 되는지를 좀 따라가 보죠. 프로이트, 안나 프로이트, 그리고 빌헬름 라인은 자아의 작용들의 복합적인 특성들을 부여하였다. 그렇지만 하트만 이전의 자아의 기능들이란 아직도 정신적 갈등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신생아는 자기 몰입적이라서 내적 긴장과 감각들에 열중할 뿐이지 외부 현실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아주 서서히
꿈과 같은 쾌락 추구적 환상들로서는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자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현실의 벽과 실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엉덩이를 맞는 것으로 신생아가 스스로 호흡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것처럼 외부 세계의 가혹함이 아이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하게 만든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불쾌한 현실을 직면하게 됨으로써 환상에 기초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1차 과정에 대조되는 2차 과정으로서 의도적인 행동과 고차적 사고 과정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아이는 점증하는 본능적 압력으로 인해 생기는 불쾌감을 피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 발달의 모델은 고전적인 치료적 접근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원본능 충동을 만족시켜내기 위해 환자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충족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예컨대 환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해석을 통해 환자가 그 환상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그 환상을 의식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적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치료자는 환자의 환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키고 환자의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원본능이 있는 곳에 자아도 있다. 그것은 문화의 작업으로서 조이 데르헤의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원본능이 있는 곳에는 자아도 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원본능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도록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Where it was, there ego shall be. It's a work of culture, not unlike the draining of the Zuider.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드가 있었던 곳에 이고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고하고 이드가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고가 지배하던 영역을 그러니까 이드가 지배하던 영역이 이고의 영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면 지형학적 이론으로 치면 어때요? 이고 이드 슈퍼 이고가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많이 놀았던 놀이가 여러분들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마당에서 사각을 그어요. 큰 사각을 그어놓고 사금팔이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 따먹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디까지 내 땅인가 얘가 차지하고 서로 땅 따먹기 했는데 바로 이게 이고 이드 슈퍼 이고가 마음의 한 지형학적으로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드의 영역이 많으면 우리는 전부 본능 중심의 삶인데 이고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삶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또 슈퍼 이고 영역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제 도덕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는 규범적으로 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드가 있던 곳에 이고가 있게 하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원본능이 있는 곳에는 자아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오역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어떤 원본능 여기서 조이데르 바다라고 하는 게 이 바다에 있는 방파제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하고 비유를 했는데 어쨌든 이 원본능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고가 그 영역을 차지한다로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본능 지배 영역이 이고 지배 영역으로 바뀐다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에 그 이고가 강화된다.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이고가 확장되고 이도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능에서 지배되는 우리의 인격 부분이 원본능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본능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들이 조금씩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고에 의해서 이고가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 나간다. 하게 되면 어쩌면 이 이론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이드의 영역이 좀 줄어들고 그 자리에 이고가 가게 되니까 이고는 점점 더 큰 세력을 형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고하고 이드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는 어떤 이론과 잘 적합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